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에서는 이 피해자들한테 변제를 하겠다고 유재환 씨가 얘기를 했는데 수준이 4천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박세리 씨 아버지가 고소당했다. 이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하조우 씨가 그림 때문에 헤어진 옛 애인하고 지금 소송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시크릿 교육법으로 자녀 키운 스타들의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교육 연구용으로 기증한 시신을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수업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공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발단은 한 사설 교육업체가 해부학 실습 수업을 알리는 글이 공개되면서부터인데요. 가톨릭 의대 응용 해부학 연구소하고 공동 진행하는 수업의 일회 수강료가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 7월부터 운동 지도자를 상대로 2번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업체 측은 운동 지도자들에게는 해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필라테스 강사나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을 움직여줘야 또 우리 몸에 뭐 이렇게 근육이 뭉쳤을 때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교육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한 의사단체가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알려졌습니다. 네, 카데바라는 게요, 기증자의 생전 확고한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의료인의 훈련 연구 목적에 쓰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가톨릭 의대 관계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업체 요청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고 카데바 보관이나 대관 비용 외에 영리를 취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증받은 시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의사단체 측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 현행법상 비의료인도 해부 실습 수업을 참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가톨릭 의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늘 부족한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의사 증원 문제 얘기 나올 때 각 대학에 갑자기 학생들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해부학 실습할 때 시신이 없는 상황인데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런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실제 현황도 그런데요. 지난달 대한의사학회에서 발표한 한 논문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국내 의대 실습에서 카데바 항구를 학생 7.4명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 5.1명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시신이 더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부학 수업에 쓸 시신이 모자라서 실습하면 시신 하나에 10명 남짓한 학생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 쓸 것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에게 카데바를 내주는 것은 황당하다. 이런 한 의대 학생의 글이 또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2년 전에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 원을 횡령한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시 그때 금융당국이 검사에 막 나서고 우리은행의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잇따라 탈락하는 등 판물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또 그 은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억 원. 야, 어떤 방법으로 100억 원 규모를 횡령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은행 김해 지점
에서 벌어졌고요. 대리급 직원이 이렇게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초 이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부터 고객의 대출 신청서하고 입금 서류를 조작해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여러 건 실행을 하면서 횡령액이 10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돌린 100억 원으로 해외 선물에 투자해서 지금 60억 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출 실행이 뭐 적어도 10번 이루어진 건데 은행 측이 이걸 몰랐을까요? 뒤늦게 적발을 한 거죠. 네. 내부 점검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은행 측에서는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에 이번 사고를 적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돈을 횡령한 직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소명을 요구하니까 이 직원이 이틀 전에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700억 원 횡령 사건 나오고 내부 시스템 강화한다 어쩐다 막 그랬는데 2년 지났는데 또 100억이 근데도 이게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어이가 아무리 없네. 사후 적발을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막아야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좀 궁색한 변명 같고요. 되게 은행 문이 한 요즘에 6시쯤 닫나요? 오후 6시쯤이면 다 닫거든요. 근데 은행원들은 6시에 퇴근 못 한다고 하죠. 보통 대출을 하거나 뭐 안에 들어오거나 잔고를 맞출 때 10원 한 장까지 다 맞춰야 된다고 3시간인가 하잖아요. 4시 문 닫지 않아요? 좀 더 일찍 닫을 거. 4시 반에도 닫는 곳들도 있고 요즘은 조금 더 길게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은행원들이 10원 한 장이라도 안 맞으면 밤 9시든 10시든 퇴근을 못 해요. 그런데 100억 원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걸 점검을 못 했다고 10원 한 하면 장은 그런데 100억까지 가면 그냥 가나 보다. 이해할 수가 어찌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어렵소. 설명은 이렇습니다. 각 지점에 준법 감시 담당관 그리고 내부 통제 담당관 각각 한 명씩을 배치해 둔 상태다. 그렇지만 이 내부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적발은 할 수 있겠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걸 좀 역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은행 측은 그 김해 지점에 그 특별 검사팀을 급파해서 내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이 직원을 상대로 해서 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손해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미도의 그 대사 있잖아요. 궁색한 변명이십니다. 정말 궁색한 비슷하지 않나. 네. 야, 이 그래도 다른 700 은행이 이게 한 번 이런 사건 터지면은 연이어 또 이런 게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거든요. 다른 은행도 바짝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해외에 출국하려고 하는데 비행 시간이 촉박하다. 진땀 흘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공항버스나 그냥 택시가 아니라 헬기 택시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편리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건 제가 너무 액수를 적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편도 기준으로 했을 때 헬기 택시 요금이 1인당 44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한 25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 비행기 빨리 못 탈 가야죠. 상황이다. 네.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동안 일반인이 헬기를 이용하려면 시간당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내야 됐다 그래요. 이게 한두 시간 정도 전세기 형태로 빌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 44만 원 정도면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좀 그때그때마다 예약은 좀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항공청에 운항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출발 날짜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요. 비용을 고려해서 최소 탑승 인원을 또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44만 원이니까 빨리 출발하십시오 이런다고 출발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원에 맞춰서 사람들을 다 태워야지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 서울 인근으로 총알 택시 갈 때 사람 맞춰 태웠거든. 한 3명 모여야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였는데 이 헬기도 그런 건 모양인데. 근데 이게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서요. 일단 기상 여건이 허락돼야 되잖아요. 네. 태풍이 올 때나 이럴 때도 뭐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일단 또 맞아야 되고요. 둘째로는 가장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안전성을 그만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건데요. 과거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데서 헬기 타고 관광하시는 코스 같은 게 있었어요. 있죠. 근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헬기가 취소가 되거나 뭐 사라지거나 하는 일들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더 많은 헬기가 떠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 대만 뜨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는 도심 항공 교통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UA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드론도 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내에는 이런 헬기 택시든 아니면 UAM이든 이런 것들이 떠서 공항까지 이동해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입니다. 바로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거. 예. 5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5년.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퇴근길에 직장인들을 달래줬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거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겹살 1인분이 평균 2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 거의 이제 소고기 값이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주 한 병, 저도 뭐 최근에 가서 마셨지만 6천 원씩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렴하다 그래도 5천 원 받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1인분 먹는데 그 정도인데 네. 소주 한 병까지 먹으면은 한 3만 원, 2명이 먹으면 6, 7만 원, 3인분 먹으면 10만 원. 금겹살이에요. 네, 이런 시대가 지금 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 마음은 누가 달래줄지 참 걱정인데요. 네. 진짜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겹살이 아니라 금겹살이라고 맞아요.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삼겹살 1인분 식당에서 판매할 때 15,000원이라고 하면은 비싼데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28,3원까지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9,000원대를 기록한 뒤에 6개월 만에 앞자리 수가 2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으로 돼지 사육 마리수가 줄고 돼지고기 도매가가 오른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가격 상승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게 더 걱정인데요. 올해 11월까지는 최소한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올해 돼지 사육 도축 마리수가 전년보다 모두 감소하고 오는 11월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갈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돼지 사육 마리수를 보니까 지난해가 한 1,199만 마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1% 정도 감소를 한 1,188만 마리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도축 마리수도 전년보다 좀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육 마리수, 도축 마리수도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각 회사 회식하자 그러면 직원들이 시큰둥했었잖아요 그동안. 네네. 근데 이제 회식하자 그러면 오 그래요? 이러고 간다. 삼겹살 먹어요 하면서. 네. 아니죠.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삼겹살 먹느니 차라리 한우 먹읍시다. 그럴 수도 있고요. 워낙 값이 올랐으니까. 네, 한우도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는 먹기도 이게 하거든요. 어쨌든 예전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불고기 이런 거 비싸가지고 회식 때 기다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나도 먹어 뭐 이러고 안 갔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회식 기다리지. 이 그럴 문화가 것 또 같은데요. 바뀔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비계 삼겹살 얘기는 뭡니까?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들이 아닌데요. 삼겹살을 샀는데 순 비계 투성이더라. 이제 이런 논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비계 양이 얼마나 되는지 기준까지 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 삼겹살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계가 거의 대부분을 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중국산 삼겹살 아니야?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국내산 냉장이라고 합니다. 이 알리가 한국 상품을 한국 내 배송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작성자 입장에서 이런 삼겹살 받으니까 앞으로는 이 알리에서 신선식품 사지 않겠다. 삼겹살 사러 다시 동네 정육점 가겠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봤던 그 사진 속 그 정도 비계면 이건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저거 아니에요? 불판 닦는 거지 저게. 그렇죠. 받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성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매하고 이달 2일 날 삼겹살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판매자한테 환불을 요청을 하니까 대응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회신 기간이 지나서 알리 측의 강제 조정으로 환불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판매자한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알리 요즘에 뭐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 끌어올리고 있는 네.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관리나 소비자 대응 전략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을 이끌어줄 이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쌍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잇따른 논란 속 심경 고백입니다. 지금 사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작곡가 유재환 씨가 지난 10일에 SNS에 인생에서 하차하려고 한다라는 유서 형식의 아주 극단적인 시도를 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재한 씨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어요? 이게 뭐지? 네,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이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유재환 씨는 이 지난주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회복해서 건강을 이제 다시 되찾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죽다 살아난 유재환 씨가 유서 형식의 글을 게시를 한 이유는요. 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고 변제에 대한 의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욕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걸로 동정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재환 씨가 변제해야 할 금액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일단 조금 뭐 피해자 주장 또 알려진 거랑 본인 얘기가 조금 수치 차이가 있어요.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 작곡료를 한 사람당 130만 원씩 170명에게 받았다. 요거 계산해 보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30여 명 중에서 실제로 나 돈 돌려줘 이렇게 배상을 요구한 사람 한 60여 명이다. 그래서 요게 계산해 보니까 한 7,800만 원, 7천만 원은 넘고 8천만 원 안 되는 요 정도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유재한 씨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피해자가 100여 명 넘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한 50여 명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50명이라고 해도 한 6,500만 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주머니에 뭐 4천 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 사실 이거가 어떻게 좀 변제가 될지 제가 다 걱정입니다. 유재한 씨는 꽤 유명한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 800만 원? 8천만 원? 원. 네. 네. 이게 없어서 변제를 못했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유재한 씨가 해당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이제 인기가 있어서 벌 때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가진 돈이 4천 원뿐이기 때문에 이 환불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170여 명 되는 사람의 작곡을 혼자 하려니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자신의 이 자금 사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천 원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설명을 했는데요. 코인 투자를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일로 10억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10억 원 정도 날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요. 지금 SNS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소통을 했던 관계였잖아요. 직접 일일이 이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직접 일일이 전화하는 거에
그 사과의 마음이 당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4,000원밖에 없으니까 당장 못 갚을 때 조금 그 마음을 다독여 기다리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소통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희롱하거나 우롱하는 게 싫었다. 요게 이제 피해자의 소통을 거부한 이유 이렇게 이유를 댔고요. 그리고 그런데 심지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모두에게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명한테 그랬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2차 가해인 줄 몰랐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네요. 아까 저는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뭐 할 거다 짤막하게 소개할 네네. 때 유재한 씨가 4천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작가가 분명히 여기다 4,000원이라고 썼어요. 근데 난 이게 잘못 쓴 건 줄 알았어요. 4천만 원. 그래서 4천만 원인데 4,000원이라고 썼겠지. 이게 설마 네. 이러고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대요. 지금 다 4,000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분 생각이 확 났어요. 네. 그 네. 가상화폐로 10억 원 탕진했다. 그리고 4,000원 뿐이다. 근데 해명은 또 명품 티셔츠 입고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게 사실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저희 방송에서 유재현 씨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제가 유재현 씨와 친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실제로 뭐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봐 너무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를 몇 번을 걸기도 했었는데 사실 유재현 씨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중환자실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명품 티셔츠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이제 변제를 하겠다라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뭐 명품 티셔츠라던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짚어보자면요. 유재한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 전에 촬영된 영상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싶다, 진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해명 영상에 입고 나온 이 검정색 티셔츠가 현재 79만 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명품 티셔츠다라고 하면서 누리꾼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한때 이 친하게 지냈었던 같은 동료로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게 유재현 씨가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였으면 당연히 이런 티셔츠를 안 입었겠죠. 그리고 이걸 살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현재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취재를 해봤을 때도 유재현 씨가 이런 것을 다 뭐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다 염려해서 입을 정도의 지금 정신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황이 너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일단 현재는 그 본인의 이 마음이랑 건강 상태를 추스른 이후에 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그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 4,000원밖에 없어요는 본인이 한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얘기를 뭐 하러 했을까요? 일단 이 영상이요, 이 해명을 요구하는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튜버와의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유재한 씨 관련 소식은 뭐 다음에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도 알려주세요.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딸이 이사장인데 재산으로부터 고소당한 박세리 아버지입니다. 지금 전 골프 선수이자 방송인인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으로부터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고소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이사장의 아버지가 고소당한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박세리 씨 아버지는 왜 고발당한 거예요? 고소당한 거예요? 네, 일단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한 재단은 박세리 희망재단. 이게 박세리 씨가 어떤 골프 인재 양성하고 스포츠 산업 발전시키려고 만들었던 재단이고 여기에 현재도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들어가 보면은 바로 국제학교 설립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우리 박세리가 할 거라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국제학교를 골프를 가르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학교가 이 재단이 어떤 골프 이제 양성 스포츠 산업 발전이다 보니까 맞나라고 또 이 어떤 피해를 본 투자자랄까요? 아직 피해를 안 보신 분들도 좀 그렇게 좀 납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박세리 씨는 전혀 그런 국제 골프 학교라든가 골프 스쿨 이런 거를 만들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딸은 의향이 없는데 혹은 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딸 이름을 팔고 다녔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단순히 이름만 팔았다면 이렇게 고소건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겠죠. 이 고소를 하면서 재단 측이 밝힌 입장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홈페이지 안내문에 나와 있는데 최근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 박세리 감독은 국제 골프 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계획, 예정 아무것도 없음을 밝힌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알리는 건 혹시라도 피해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갈등의 원인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 씨와 상의 없이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사업을 한 것도 모자라 박세리 씨의 이름 자체를 광고 홍보에 좀 사용을 했다는 거죠. 협의 없이. 네, 맞습니다. 이 박세리 희망재단 측의 변호사가 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박세리의 아버지가 국제 골프 학교 이 설립을 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이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이 후에야 위조된 도장인 걸 알고 고소를 했다라고 이 과정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사는 종결이 됐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경찰이 지금 혐의가 있다. 요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이제 박세리 측 변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 끝났고 검찰로 넘어갔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요 혐의는 일단 법인 도장을 만들었다. 그거가 찍은 어떤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 및 이 위조한 사무소를 행사했다. 요 두 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네, 그런데 고소를 했다는 건 부녀 갈등의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고소에 대해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세리 씨 개인이요. 이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회, 그러니까 박세리 씨 개인이 아니라 이 박세리 씨 이 희망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단 관계자가요. 부녀 갈등이라는 이 해석은 좀 과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어서 이 재단은 국제 골프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박세리 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 법인으로 정관상 이 내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세리 씨 아버지는 어떤 입장이에요? 박세리 씨 아버지가 대전에 있는 한 매체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도장 찍을 당시에 그 시공사 측에서 전북 새만금에다가 국제 골프 스쿨 이거 만들려고 하면은 이 재단 측의 어떤 의향서, 동의한다는 의향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도장 찍은 거다.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정확히 인지하시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그러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그 박세리 희망재단과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 변호사 측의 말에 따르면요. 이 박세리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재단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직책도 없는 상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박세리 씨가요. 이사회에서 고소에 찬성을 했는지 이 여부 역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바로 만나보죠.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하정우 그림 때문에 법정에서 제외한 헤어진 연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헤어진 연인이 하정우 씨의 그림의 그 소유권을 두고 서로 본인의 것이라고 다투다가 결국엔 법정까지 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하정우 씨 그림이 값이 꽤 나가는 모양이네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 보면. 그렇죠. 또 제가 보기엔 지금 가격보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소유권을 놓고 다투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굉장히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독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푸는데 이 하정우 씨는 촬영 현장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데 그게 한 2003년에 시작을 해서 첫 개인 전시회는 2010년 3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첫 개인 전시부터 해도 한 4년 이렇게 됐고 첫 시작부터 하면 지금 20년이 넘은 그런 화가인 셈인데 그런 가격들을 궁금해 하시니까 요게 이제 2021년 4월에 요 작품이 한 2천만 원에 팔린 적이 있고 그해 10월에 또 개인전을 했는데 2021년 10월에 요때는 작품이 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요 사이에 팔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가치를 보고 크게 이렇게 다툼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방금 전해드린 그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까지 하게 한 그 그림의 가격은 얼마예요? 그 그림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일단 법정 다툼까지 간 이번 하정우 씨의 그림은요, 무려 1,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입니다. 하정우 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 A 씨가요, 이 하정우 씨 작업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이 돈을 빌린 1,500만 원을 가지고 하정우 씨의 그림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온 그림을요, 일단은 부모님 집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2018년 2월부터 이 그림을 다시 전 여자친구 집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었던 그 네. 여자친구 집에다가 그림을 다시 보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네. 근데 헤어졌는데 이 그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샀으니까. 그래서 이 결혼 계획이 무산된 이 헤어진 연인, 이 A 씨가 B 씨에게 그림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B 씨가 난 그림 주기 싫다. 줄 수 없어. 줄 수 그렇게 없다라고 하죠. 하면서 2022년 4월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2022년 4월이면 4월, 지금 2년. 그럼 판결 났습니까? 판결 났습니다. 물론 이 여성분 입장에선 그거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딱 사실관계만 보잖아요. 이 그림의 소유주는 돈을 빌려서 그림을 산 이 남성에게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림을 살 때 그러면 그림을 파는 쪽과 사는 쪽에 있어서 이 파는 쪽에서는 이 그림의 주인을 이 남성으로 봤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여성은 1,500만 원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림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따지는 본질과 다르다. 다른 소송, 별도의 소송에서 그래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1,500만 원 받아라. 그러나 그림의 주인은 이 남성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밝히기 전에 또 퀴즈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재벌, 대통령이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뭐래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모든 일이 그렇고 저는 죽음. 그렇죠. 또 있어. 세금. 맞아.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돼.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식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재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재벌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바로 자녀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는요, 또 스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밖에서는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는 스타지만요, 집에 가면은 또 자녀들의 가장이잖아요. 이분들 아주 자신만의 자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주 자녀 교육에 진심인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주민 주제는요, 피는 못 속여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그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 하면 김남주 씨가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생각이 날 법한 게 김남주 씨 부부의 딸이요. 일단 초등학생 때 영재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요, 영재 기준 상위 5%고요. 전국의 학생 기준 상위 1%를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김남주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비결요, 제가 살짝 알려드리자면 TV와 인터넷보다 책을 가까이 하는 일명 유대인 교육법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녀 교육에 이렇게 힘을 쏟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김남주 씨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학벌 콤플렉스 때문이다라고 이 TV에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김남주 씨의 이 노력 덕분에 김남주 씨의 딸이요, 미국 이 매사추세츠주 이 명문 학교에서 공부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남주 씨 교육법도 화제인데 또 한가희 씨가 딸하고 아들이 전부 영재다 이래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요. 관심이 모아졌어요. 김남주 씨도 한가인 씨도 다 부부 배우인데도 이 교육은 좀 엄마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배우 연정은 씨와 결혼한 한가인 씨 2016년에 첫째 낳고 2019년에 둘째 낳았는데 세상에 이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가 아들이었죠. 2명 다 영재또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아, 이렇게 다들 영재 이 검사하러 이렇게 가나 봐요. 이 근데 영재 아이들한테 본인의 수입에 이 가정 수입의 30%를 쓰기로 유명한 한가희 씨인데 그 시크릿 교육법은 바로 다독, 많이 읽는다였습니다. 아, 그럼 수입의 30%를 책을 사주는 걸까요? 아무튼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책 읽고 차 안에서도 신문을 보고 심지어 노는 방법도 책 읽는 거라고 그래요. 뭐냐면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책 볼래. 이야, 스트레스 해소법이 책 보는 거라고 말도 안 돼. 합니다. 노는 말 방법. 되지. 어떻게 한가희 씨가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책 이렇게 깔아놓고 징검다리 놀이 하고 근데 그걸 펼쳐서 논다 이거. 라면 받침대로 그렇게 잠이 오는데 이게 놀이가 될 수 있나? 자, 스타들의 시크릿 자녀 교육법입니다. 피는 못 속여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 바로 시작해 보죠. 네, 피는 못 속여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 첫 번째 스타는요, 셋째 아들이 영어 영재인 배우 박호산 씨입니다. 네, 배우 박호산 씨 셋째 아들이 영어 영재. 예, 대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영어 영재입니까? 네, 박호산 씨의 셋째 아들 누뚱이 막내 아들이죠. 2019년에 영재 이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제 모습이 좀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때 봤던 세상에 6살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요. 한국어처럼 술술 말해요. 요런 정도 되면 못 믿으시나요? 점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 뭐 시험, 이거 제가 시험의 기준은 모르지만 139점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상위 0.5%. 와. 1%도 아니고 0.5%에 해당하는 영재라고 하네요. 근데 6살이면요, 사실 그 한국어로 이렇게 그 스토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사해서 내용을 만들기도 어려운 나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했다. 근데 어떻게 영재 발굴 프로그램은 또 출연했어요? 일단 영어 영재로 TV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이요, 이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 사이에서 이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아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딱 들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재 아이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집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사진을 막 보다 보니까 박호산 씨 사진이 그 집에 딱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분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집 아빠다라고 해가지고 어머 이게 너무
너무 잘 된 일이잖아요. 네.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심지어 아이 아빠가 배우야. 이건 너무 잘 된 일이니까 이게 몇째 아들이냐 했더니 셋째 아들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까 0.5%의 영재라고 했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배우니까 좀 수입이 좋으니까 영어 유치원 보냈겠지, 뭐 가회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아이의 이 영어 실력이요, 영어 유치원도 아니고요, 어떤 사교육도 없고요, 유학도 보내지 않은 그냥 한국에서만 키운 그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영어만 썼나? 이게 그렇지 그게 않은 아니고서야 이상. 사교육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답변 주시면 제가 좀 메모하려고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 모임에서 소문난 그 부러운 아들. 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사교육도 없고 유학도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 자, 여기서 들으면 우리 애가 그렇게 태어났나 봐. 이 말 못하십니다. 엄마의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한글 동화책 읽어줄 때 영어 동화책을 병행해서 읽어줬거든요. 목욕할 때도 만약에 이거 첨벙 애가 들어가면 이거 첨벙 이러면서 스플래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게 됐다. 우리가 부모가 잘해야 되나 봐요. 네네. 영어책을 읽어줄 정도로 그러면 그 어머니 박호산 씨 아내분도 영어 실력이 좀 잘하셨던 된다. 것 같은데. 오. 예, 최소 2종류의 책을 계속 읽어줬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박호산 씨 아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아이가 4살 때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영어 동화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메모하세요. 영어 동화책도 어려운 영어책이 아니라 네. 비교적 쉬운 영어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또 관심 분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길러준 엄마표 영재 교육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그럼 아이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그 맞벌이를 하는 엄마들이 또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호산 씨 아내분이 일단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친 이유에 대해서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영어를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5시부터 7시까지 이 2시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놀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어 실력이 향상된 건 이 셋째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호산 씨 아내분이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나 보다. 난 영어를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아내분이 입시 영어는 잘했는데 회화는 우리처럼 쉽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과 영어 동화책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아내분도 영어로 말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들과 이 영어로 계속해서 동화책을 읽으면서 틀리게 말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는 건데요. 박호산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 아내가 문법이 좀 계속 틀리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 틀린 말을 아들한테 가르쳐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아들의 결과물을 보니까 그런 걱정은 다 기우였다. 그냥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노하우 메모하다가 매일 밤 영어책을 읽어줬다 해서 이제 포기했거든요. 다시 제가 밑줄을 치기 시작. 괜찮다. 네,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좀 그럼요.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박호산 씨는 그 교육에 있어서는 아내분에게 좀 다 맡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박호산 씨 본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방목형 아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박호산 씨도 또 남다른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이 박호산 씨 집에 TV 밑에다가 5만 원 그리고 또 노트를 놔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로 그 돈을 썼는지 적어두면 된다. 나는 그 노트를 보고 만약에 5만 원이 없으면 다시 또 5만 원을 채워준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특출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셋째 아들 박호산 씨하고 뭐 부전자전이라고요? 박호산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똑똑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IQ가 전교 2등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너 멘사 시험 보러 가 권유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멘사 이 기준이 뭐 IQ 148 이상이라고 하니까
뭐 150 안팎은 되니까 선생님이 권유하셨겠죠. 그런데 박호산 씨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응시료가 25,000원이나 하네. 세상에 용산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사실 그런데 어디 지역에서 학교 나온 거 아니고 박호산 씨도 서울에서 배재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아니 서울에서 근데 거기서 서울인데 거기인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나 그 정도 인증 필요 없어. 스스로 똑딱한 걸 알았던 게 아닌가 추측입니다. 인증을 거부했네. 인증. 네네. 나는 확실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럼요. 박호산 씨의 그 영재 아들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금쪽 같은 아들 11살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요 아들이 유치원생이고 미취학 아동일 때 제가 우연히 정말 약속하지 않았으나 또 어느 해화동에서 만나서 술을 한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배우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 애가 좀 똑똑하고 나 택시 운전해서 차라리 교육비를 벌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제가 혼을 냈죠. 조금 있으면 터널이 끝난다. 너 이제 금세 뜬다. 죄송합니다. 너 아니고 배우님이 금세 뜨신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됐잖아요. 세상에 근데 요게요. 착착 코스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과학 공부를 하겠다. 아이고 세상에. 박호산 씨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러니까요. 아이도 없는데 부럽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죠. 네, 피는 못 속여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 두 번째 스타는요. 아주 수제라고 소문이 자자한 딸을 둔 배우 김희선 씨입니다. 그러게 김희선 씨 딸이 수제로 소문이 났다. 공부를 꽤 잘한다는 얘기인가 봐요. 이분 딸도 정말 연예계에서 소문 자자한데요. 일단 2007년 아이그룹 회장이가 결혼한 김희선 씨 2009년도에 딸이 낳았는데요. 이 딸이 6살 때 본 영재 시험에서 만점을 맞거나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 정도 틀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똑똑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고요. 현재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네,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필기를 잘한다는 거거든요. 김희선 씨 딸도 그렇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네. 당연히 필기, 엄마가 네. 자랑했죠. SNS 스토리에 딸의 필기 노트 딱 2페이지를 올렸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이게 손글씨가 맞나 싶게 반듯한 필기 색깔 짝짝짝. 그런데요 더 자세히 가보면 저거 한글 아니고 모두 영어. 중학생인데 모두 영어. 야. 이렇게 와 그리고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본 게 여기 와우 막 이렇게 써놓고 예쁘게 색칠도 한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거기서 조금 매력을 느꼈어요. 근데 정말 일목요연하고 딱딱딱딱 이해하기 쉽게 정말 필기 잘했죠. 나 컴퓨터 인쇄된 종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와, 근데 직접. 저런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김희선 씨가 이 딸의 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연필 쥘 때 이 부딪히는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부을 정도로 그렇게 필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라고 딸의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 딸 누굴 닮았을까에 대해서는 아빠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숙제를 하더라도요.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해야 되고 절대 미루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인데도 나는 좀 가끔 부럽다라고 딸 자랑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희선 씨 교육법이 갑자기 궁금해져요. 일단 김희선 씨가 자녀의 교육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절대 부모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서 이제 학교든 어디든 가서 혼나보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봐야 스스로 할 줄 알게 된다라는 건데 저는 혼나도 잘 안 했거든요. 혼나도 잘 안 했는데 일단요. 그리고 또 책과 가까워진 계기에 대해서는 아빠가 워낙 책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도 집에서 대본을 늘 읽었다라고 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네. 배우니까 집에서 계속 대본을 읽었겠네. 그렇죠. 그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있었던 거고.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딸에게 어떤 독특한 교육을 시켰을까요? 본인을 전형적 강남 엄마라고 해요.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여러 학원을 다녔대요. 뺑뺑이. 그런데 그 뺑뺑이를 시킨 이유가 그래도 좀 그렇게 막 공부 잘해라만은 아니더라고요. 말하자면 엄마도 모른다. 우리 애가
얘가 지금 뭘 좋아하고 뭐에 재능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켜봐야 그중에서 아이가 딱 택해서 좋아하는 거, 재능 있는 거를 하게 되지 않겠냐. 그게 엄마 마음이다. 그리고 대치동 아니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돌릴 때 엄마들 다 차 안에서 거기 엄청 대기하기들 계시잖아요. 저도 구경만 해봤는데 저쪽은 소문에 구정동 쪽이라고. 네. 그럴 때 이 저기가 대본을 본인은 안에서 네, 차 안에서 대본 연습을 해서 내가 그래서 컴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김희선 씨는 워낙 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한 발 물러나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열혈 엄마라 그래요? 맞습니다. 김희선 씨 과거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지금 5살이 됐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유치원 엄마 반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이랑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 딸만 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다 같이 뮤지컬을 보러 갔다라면서 와. 아주 이 세상 오지랖 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어릴 때는 김희선으로 불린 게 아니고 네. 누구 엄마로 불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연하 엄마. 네. 네, 맞습니다. 멋있네요. 이 김희선 씨는요,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이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요. 또 매년 봄에요. 이 엄마들끼리 좀 얼굴을 보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딸의 학교에서 열리는 바자회에서 연예인 아닙니까? 연예인 아닙니까? 이 애장품을 교류할 정도로 이 학부모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임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아이들의 학교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걸 딸에게 전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주변에 이제 학부모가 된 이제 언니들 말 들으면 엄마들 중에 최고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맞아. 막 너무 친해지고 싶다던데요. 그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 재력.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얘기 정확합니다. 있죠. 네. 그중에 그 엄마의 정보력을 김희선 씨가 제대로 갖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머 나 김희선 아니죠. 연하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또래 학부모들이 많았다 그래요. 연예인이어서 예뻐서 이거보다 우리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입시 정보면 정보, 사교육 정보면 정보, 정보를 꽉 틀어주고 있으니까 아주 인기 많은 연하 엄마였다고 하네요. 야. 그 딸이 지금 몇 살인 거죠? 아직 사춘기 안 됐죠? 사춘기 오면은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러던데 네. 어떻게 극복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인터뷰 때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김희선 씨와 인터뷰를 할 때, 연하가 너무 유명한데,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사춘기가 오면은 어떻게 좀 감당을 하실 것 같냐라고 했더니, 김희선 씨가 굉장히 호탕하잖아요. 이렇게 막 웃으시더니, 네. 사춘기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이러면서 호쾌하게 웃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뭔가 직감을 했죠. 이겼구나라고 직감을 했는데, 아니 애가 뻗을 자리 아닌 거를 빨리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겼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딸이 아기 때부터 이 김희선 씨가 계속 얘기를 했대요. 너랑 나랑 붙으면 내가 이긴다라고 세뇌를 계속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희선 씨 딸하고도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는 이 엄마인 것 같고요. 여러분, 김희선 씨 너무 보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차기작 정보도 조금 알아왔는데요. 김희선 씨가 가정심리 전문가로 변신을 해서 이 시청자분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 장르라서요. 이 코미디 굉장히 잘하는 배우잖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스토리가 정체모를 협박범에게 커리어와 가정을 위협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조를 하는데 누구와 공조를 하느냐. 추리소설 작가인 시어머니와 공조를 합니다. 오. 이 스토리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겠죠. 네. 곧 오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피는 못 속여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 세 번째 스타는요, 딸의 공부를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과외까지 받은 방송인 홍진경 씨입니다. 네, 뭐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홍진경 씨의 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14살이라고요. 벌써 14살입니다.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얻었죠. 2010년 12월에 태어났는데 2024년 1월 기준 말하자면 태어난 지 딱 만 14년 만에 키가 173cm로 훌쩍 컸어요. 엄마에게 분명히 큰 키 받았죠. 그런데 또 아빠가 체육학과 출신
이어서 또 고 DNA를 받아가지고 이 초등학교 때 유소년 스키 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야 그냥 스키 선수 정도가 아니에요. 2021년도 성적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51회 대한 스키장 협회장배였는데 여기서 프리스타일 이 하이파이브 종목에서는 초 3, 4 여자부에서 1위, 또 프리스타일 비계어 분에서도 또 초 3, 4학년 1위. 그리고 또 이게 슬로프 이 뭐 부분에서는 슬로프 스타일에서는 또 초 3, 4년부에서 여자 2위. 뭐 그냥 막 상을 그냥 막 그랬다네요. 네. 아니 3년 전만 해도 두각을 나타내는 유소년 스키 선수였는데 근데 왜 엄마가 과외까지 받으면서 아이 공부에 매진하게 된 거죠? 21년도에 홍진경 씨가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딸을 수학학원에 보냈는데 막 진도가 막 쭉쭉쭉쭉 나가니까 와 학원 보낼 맛이 나더라. 너무 뿌듯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 후에 이 기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아 수학은 엄마가 앉아서 옆에서 붙잡고 가르쳐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대요. 주변을 봐도 엄마가 딱 이 붙잡고 가르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딸이 아닌 본인이 수학 과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학원 그 진도 빼는 학원을 갔구나. 맞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실은 없었는데 네. 그래서 내가 과외를 해서 애 수학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거 대단한 엄마네. 대단한 엄마죠. 홍진경 씨가 2021년 한 매체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아 수학을 잘 못하면서 사는데 지장이 있더라. 그냥 혼자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근근히 어떻게 살겠는데 이거 딸아이가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 풀어줘. 이럴 때 굉장히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과외를 시작했다. 2년 정도 했다. 용기 있게 이 수학 과외를 시작한 얘기를 전한 바가 있는데 그냥 본인 얘기만이 아니고요. 수학 과외 해준 선생님도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할 때 에이 한 달 정도 뭐 한두 달 정도 하겠지 했는데 2년 넘게 꾸준히 하더라. 나도 놀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과목이 많은데 그중에 왜 수학이었던 거예요? 일단 홍진경 씨가 그 많은 과목 중에 이 수학에 집중해서 가르쳐 주게 된 것은요. 이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초등학생 때 수학을 포기했다. 나는 수포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중고등학생 때 남은 시간 동안 이 수학 때문에 모든 점수를 다 깎아먹고 또 수학 시간마다 나를 시킬까 봐 시선을 막 선생님한테 못 맞추고 돌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본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 시간마다 이 어려움을 겪은 홍진경 씨가 내 딸까지 수학 때문에 이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학교 시간을 즐기지 못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학을 어느 정도만 좀 따라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학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 학원가 입시가에는 정설이 있죠. 닥치고 수학.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부모들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수학부터 손을 놔. 뭔지를 모르니까. 4학년도 어려워. 야, 근데 홍진경 씨는 본인이 해서 그래서 딸의 수학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홍진경 씨, 뭐 과외, 학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가 가르칠 수 있다면 확실히 수학 성적이 많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홍진경 씨가 직접 딸을 그렇게 가르쳐 보니까 정말 수학 성적이 올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가 딸에게 수학 공부를 알려준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멋진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육 너튜브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초3만 돼도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도 홍진경 씨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거 수학 개념 이런 거 좀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개인 방송 없나 막 뒤졌다 그래요. 수학은 개념부터 시작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더라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무려 구독자 152만에 달하는 인기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 예전에는 맹모 삼천지교 3번 이사를 하면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너튜브 채널은 이렇게 달라졌군요. 네.
사실 이렇게 딸의 수학 공부를 위해서 이 수학 가외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네. 너튜브 채널까지 이 홍진경 씨, 우리 딸이 너튜브를 보고 수학을 공부한다. 진짜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 공부 너튜브의 이 위력을, 장점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야. 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요. 홍진경 씨가 그 교육 철학이 뭔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좀 풀어주면서 뭔가 모범을 보이면서 솔선수범해야겠다. 이런 철학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홍진경 씨의 교육 철학이요. 딸에게 주는 이 용돈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생 아들을 둔 방송인 김나영 씨가 이 자녀 교육 선배인 홍진경 씨에게 이 용돈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홍진경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약간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된다. 진짜 귀찮고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그냥 물건 사주는 게 그냥 우리가 물건 신발 신겨주는 게 제일 빨리 끝난다. 근데 애가 스스로 하게 하려면 기다려야 하고 에너지가 2배, 3배 드는데 근데 그걸 해야 된다. 그게 양육이고 교육이다라고 이야. 소신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요, 2010년생인 이 올해 14살인 홍진경 씨의 딸은요, 한 달 용돈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14살이면 중학생인데 네. 40만 원이면 일주일에 10만 원인데. 이게 또 많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원래 홍진경 씨가 따님의 용돈을 한 30만 원씩 챙겨줬다고 했는데 2024년 4월부로 인상이 됐습니다.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용돈을 좀 넉넉하게 준 이유가 딸이 용돈을 스스로 계산을 해서 본인이 꾸려나가는 게 이 목표라고 하기 때문이네요. 준비물 그리고 생일 선물 뭐 딸이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딸이 자유롭게 또 본인의 용돈에서 쓰는데 그중에서 외식비는 또 제외라고 합니다. 네. 아, 홍진경 씨와 또 홍진경 씨 따님 이야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 다음 스타 얘기는요. 네, 피는 못 속여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 네 번째 스타는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없다라는 교육 철학을 전한 가수 이승철 씨입니다. 야,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씨, 뭐 저 히트곡으로 생긴 저작권료 콘서트로 벌어들이는 아, 수입 뭐. 엄청날 텐데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건 그럼 그거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야?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승철 씨 일단 슬하에 2딸이 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나는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하지만 유학은 보내주겠다라고 이 공언을 한 건데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부를 시켜서 이 유산을 만들어주는 거지 내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돈을 다 쓰고 죽거나 아니면 기부할 거다라고 이미 호언 장담을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유산은 없지만 유학을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 아이가 뭐 유학을 갈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걸 좀 돌려서 표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잘한다 느껴지죠. 이승철 씨가 둘째 딸한테 얘기했대요. 나중에 네가 뭐 하고 싶은지 딱 마음이 결정되면 알려줘.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16살이 됐을 때 자신의 결심을 얘기해줬다고 그래요. 뭐냐? 공부. 내가 예체능부터 공부까지 다 해봤는데 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야. 그래서 저는 공부할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나는 공부해요. 네. 공부시켜주세요. 네. 야, 이거 뭐 부모님이 그래. 잘했다. 맞습니다. 야, 어떻게 공부가 제일 쉬웠을까요? 저는 노는 게 제일 쉬웠는데 이승철 씨가 과연 이 딸 자랑을 좀 과하게 한 건지 아니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건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원희가 이제 뭐 리듬테스트에서 뭐 전국 3등도 하고 다이빙에서 전국 금메달 한 3개도 따고 지금 배구 대회 MVP. 여전히 배구에 꽂혀가지고 서대문구 MVP. 대단하다. 그다음에 스키도 공변 대회 나가서도 뭐 성악해 갖고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데 나가고 공부도 아주 잘해요. 와, 근데 쫙 들어보니까 뭐 시키기만 하면 1등이에요. 아이고, 다 잘하는 이게 겁니다. 자랑할 만하다 싶은데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체능 같은 경우는 노력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 굉장히 좀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공부가 이 중에서 가장 이 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내 노력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다, 혹은 내 노력만큼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딸이 수학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승철 씨가요, 과거 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교육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극성 맞은 걸 나는 싫어한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면 그걸 나는 그냥 열심히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 없이 유학은 내가 뒷받침은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였고. 근데 네. 이승철 씨는 싱어송라이터고 그러면 저작권료가 4후 70년 아닙니까? 야하. 이것까지 안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요. 데뷔 39년. 지금 저작권료가 쌓여왔을 거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저작권료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한 달에 외제차 한 대가 그래요. 들어왔다. 물론 초창기 얘기다. 지금은 물론 그때만큼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인기곡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본인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본인이 주지 않겠다, 유산으로 주지 않겠다는 본인 사망하실 때까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료 4호 70년이기 때문에 따님은 그때부터 70년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보통은 아빠 잘 둔 걸로 저작권료 받으면서 나 편히 살을래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또 둘째 딸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네요. 야, 근데 그 저작권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관리는 누가 할까요? 꽤 많을 텐데. 관리는요, 결혼 전에 이승철 씨 결혼 전에 엄마가, 결혼 후에 또 아내가. 말하자면 큰 이 경제권은 다 이 엄마와 아내에게 맡기고, 근데 본인이 용돈 관리 정도는 스스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나 용돈 정도만 받고 나머지 큰 돈이 다 지금 아내한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다 일어났는데 집에 아내가 없으면 깜짝 놀란다. 도망갔나? 식은땀이 날 때가 있다. 본인 돈을 다 아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아내가 막 갖고 튀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용돈 받아 쓰는 이승철 씨인데, 근데 이게 저 돈 많이 쓴다고 가끔 가다가 뭐 잔소리도 듣고 이런다면서요. 네, 이승철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혼해봐. 일생이 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지적이 뻔하다. 그냥 돈 많이 쓴다라는 지적인데, 나는 사치는 안 하는데 술은 내가 와인을 좋아하니까 좋은 거 많이 먹으니까 돈이 많이 든다. 술을 많이 먹는다기보다 그냥 뭐 매일 먹는다라고 이 지적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어느 날은 이 피아노 하나가 사고 싶어서 이 피아노를 막 봤었대요. 그런데 1887년,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1887년에 만들어진 피아노가 너무 사고 싶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구나. 비쌀 텐데. 근데 예인 씨는 아시겠지만 이 정도 오래된 피아노는 일단 엄청 억 비싸죠. 단위잖아요. 그쵸. 무조건 억 단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억 단위의 피아노였습니다. 아내와 상의 없이 강 크게 산 거예요. 이승철 씨 잔소리를 엄청 들은 거죠. 라이브의 황제 이런 거 집안에서 아무 수식어 상관없습니다. 이승철 씨, 내가 악기 사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되냐? 나도 가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제는 결국 아내분이 이 허락을 결국은 받아서 해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승철 씨, 왜 허락을 받아야 했냐라는 이 주변의 질문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래도 사긴 샀네.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뭐 나도 가수다 해도 아내 말씀 들으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 결혼이, 그러니까 아내분과의 결혼이 성사된 이유가 뭐 아이 교육과 좀 관련이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연하게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가지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청혼을 한 이승철 씨인데요. 그런데 바로 결혼까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바로 장모님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 반대를 또 허락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맨 처음 그랬지. 그래, 맞아. 반대를 처음부터 그때는 반대했었대. 찬성 안 했지, 맞아.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 하나가 있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 교육자 집안이고 뭐 할아버지가 그 학교도 세우고 그랬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정도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근데 엄마랑 나랑 우리끼리 저기 셋이서 만났잖아, 저 일식집에서. 엄마는 처음에 그냥 얼굴도 볼 겸 간보러 나왔고 막판 끝날 때쯤 마음에 들었어. 왜?
아 내가 좋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 투니까. 막판에 잘 살아들 봐. 막 이렇게 됐어. 바로 그러셨구나. 바로. 그래서 이제 일사천리가 된 거지. 이승철 씨가 네. 교육자 집안이었고, 근데 네. 아까 우리가 방송 중에 뭐 삐삐 소리가 들렸죠. 나서 걱정했는데 네, 생방송인 게 지금, 여실히 속보가 하나 있네요. 지진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부안군의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지금 속보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 네.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이승철 씨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고 할아버지가 뭐 학교까지 설립을 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대신고 설립자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학생이셨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이승철 씨는 교육자 집안 안에서 자유로운 탕아였고 특히나 고등학교 때 이 할아버지가 설립하신 대신고를 다니고 있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승철 씨, 이 설립자의 이 손주를 계속 주시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보충 수업 빼먹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이야기고요. 아, 그 가수의 꿈 키운 덕에 지금 새로운 비가와 신곡도 발표하고 6월 15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이승철 씨의 아이가 또 영재였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상암동입니다. 어제 서울은 31.6도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폭염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영종대교나 천사대교 지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남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경북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31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영남에 이어 경기와 전남 곳곳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벌써부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벌써 80명 이상 집계돼서 작년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네, 금요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아까 방송 중에 경보가 울려서 뭔가 네. 했더니 지진 소식이었어요. 네, 지진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전북 부안군의 규모 4.8로 지금 상향이 됐다 네. 그래요. 지진 지금 재난 문자가 일단 울렸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또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닌가 봐요. 네, 너무 방금 전해진 소식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한 아침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